거라고 고시한테 공부를 정말 많이 하셨네요. 아닙니다. 맞아요. 정수부장님이 많은 역사나 이승만 학장이라든가 나름대로 경제 주주님하고도 많은 정치, 경제, 문화, 시사 관련 또 우리가 자문을 더 공부하는 모임이 교육들이 있습니다. 아니, 총리님께서 너무 솔직하게 답변해 주니까 제가 오히려 민망스럽게 들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많은 분들한테 우리가 또 질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자유청년입니다. 우리 청년들한테 많은 질문에 기회를 드리고 싶어갖고 또 청년들 유치원 학생부터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일단 먼저 하기로 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부경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재학 중인 서채연이라고 합니다. 일단 교수님 말씀 정말 잘 들었고요. 제가 또 오기 전에 교수님 인터뷰도 한번 찾아봤고 오늘 또 말씀 들으면서 생각한 게 교수님께서는 국가의 역할은 점점 줄어들어야 한다. 또 정부는 최소한의 역할만 수행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일단 교수님 말씀에도 정말 크게 동의를 하지만 국가 역할의 확대는 현대 사회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필연적인 교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점에서 교수님께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영역은 어디이고 또 국가의 역할이 최소화돼야 하는 영역은 어디인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사람들이 급하거든요. 문제가 생기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국가가 해결해요. 그러니까 신문에 논설이고 기자들이 기사 쓸 때도 뭐 문제가 생기면 이거 담당하는 직원이 없다. 이렇게 씁니다. 조금 나아두다 보면은 시장 안에서 충분히 자율적인 질서가 국가의 통제로 도저히 해결 안 될 정도의 아주 강력한 그런 문제들도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기제가 생길 수 있는데 개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인내를 가지고 지켜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반드시 개입해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크게 몇 가지 이야기를 드렸는데 예를 들자면 자유주의 체제나 자율체제가 뭐를 보장하지 않는가 하면 이 분배의 문제라든가 이런 그 지역간 균형의 문제라든가 이거 해결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반드시 개입을 해서 약한 사람이 부당한 대접을 받거나 아니면은 너무 약해가지고 일어설 수도 없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두는 이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국가는 오히려 어느 쪽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가 하면 사회경제 쪽에 더 신경을 써야 돼요. 필요하다면 복지 수준도 지금보다 오히려 더 키워서 국가가 해결해줘야 돼요. 다만 그 복지가 지금과 같은 복지, 말하자면 돈 주고 많은 복지가 돼서는 안 된다. 오히려 어느 쪽에 더 복지가 더 가야 되는가 하면 교육복지라든가. 그러니까 차라리 대학 등록금을 없애고 이것이 더 나은 거지. 돈 갖다가 그냥 직접적으로 돈벌이 이런 걸 좀 곤란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복지 부분은 국가가 오히려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이나 안보. 제가 비근한 예를 들게요. 사람들이 가끔씩 저한테 물어요. 재벌에 대해서 어디까지 국가가 개입을 해야 됩니까? 하고 제가 물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의 비근한 예인데 재벌의 문제는 세 가지거든요. 하나는 경제력 집중이에요. 돈을 재벌이 너무 많이 가지고 그리고 자기들이 안 해도 되는 사업까지 막 해가지고 문어발식으로 막 해가지고 시장에 돈을 다 끌어들이는 이게 지금 문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소위 지배구조의 문제입니다. 지배구조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재용이 예를 들어서 삼성의 주식을 3%밖에 안 가지고 있는데 3%를 가지고 100% 가진 것처럼 황제 경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것도 자기는 3밖에 안 끼치죠. 회사가 손해를 입어도 자기는 3밖에 안 입고 97은 다른 주주들이 있게 돼 있는데 그 3밖에 안 입을 사람이 97까지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는 그런 결정을 막 하는 거예요. 그것도 결정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는 오히려 이익이 되고 나머지 97%는 손해가 될 그런 결정을 막 하는 거예요. 지난번 제일모직 합병 같은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소위 황제 경영하기 이것도 문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가 문제인가 하면 공정거래.
갑질하고 협력회사들 이익을 갖다가 탈취하고 협력회사 기술을 갖다가 탈취하고 이런 것들 중에 절 보고 이야기하라면 굳이 이야기하라면 저는 앞에 두 개 경쟁력 집중의 문제와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황제 경영을 비롯한 그 가버넌스 구조의 문제는 이거는 시장에 그냥 놔두라. 여기에 국가가 개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개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국가가 개입 안 해도 조금만 기다리면 누가 책임을 묻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황제 경영을 하면서 기업에 손실 끼치는 결정을 했어요. 누가 들고 일어나게 돼 있죠? 정부가 따지지 않아도 검찰이 따지지 않아도 누가 따지게 돼 있는가? 투자자와 채권자와 그 다음에 주주가 들고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기업이 손해를 보면은 주가가 내려가게 돼 있고 그 주가 내려가는 것을 주주는 용서하지 않는다고. 충분히 그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데 왜 정부가 먼저 나서가지고 집어넣느냐 이거. 이재용이 예를 들어서 정말로 가가지고 뇌물을 줘서 이익을 얻고 뭐 그랬다면은 반드시 사법 처리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과연 성마협회에 말을 사준 것까지가 그게 과연 해당하느냐? 그것도 문제예요. 이것이 과연 말이라는 게 족보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개인에게 넘어간 게 아니라 협회에 사준 것. 그럼 사이클 연맹 회장이 사이클 사준 거는 어떻게 됐고 그 다음에 수영 연맹 회장이 가서 선수들에게 여러 가지 복장이라든가 그 수영복이라든가 이런 것을 찬조한 것은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은 되게 폭넓게 해석을 좀 하자. 그 대신에 뭐는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 되는가 하면 공정거래 부분에 협력회사의 이익을 탈취하고 기술을 탈취하고 이런 거는 가만두면 안 되는데 우리는 반대에 협력회사나 이익을 탈취하고 가서 기술을 탈취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때로는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가만히 있어. 그래서 정말로 가서 그런 탈취를 당하고 착취를 당하는 기업들이 수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도 당하고도 지금 말을 못해. 말하면 납품 못할까. 그걸 보고서 그냥 그대로 있어요. 국가가 있어야 될 영역에 국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국가가 없어도 되는 영역이 있거든. 예를 들어서 기업의 배임 같은 거. 배임죄가 세계에서 가장 우리가 강하게 지금 적용이 되는 나라인데 기업이 말하는 기업주가 주주를 포함한 다른 사람에게 손실을 끼쳤다면은 그런 주주나 투자자가 가만히 안 있을 텐데 왜 굳이 검찰이 먼저 나서가지고 그 기업주를 집어넣어서 결국은 누구를 더 손해를 끼치는가 하면은 결국은 그 주주한테 더 손해가 오는 거 아니에요. 응? 왜 국가가 이런 짓을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누자 이거예요. 나눠. 예를 들어서 대학만 하더라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아까 내가 말하는 교육만 하더라도 부모들이 조합을 형성해서 난 자식 이렇게 키우고 싶은데 라고 100명 이상이나 200명이 모여가지고 나는 이런 교육 시키고 싶다고 부모들이 조합을 형성하면 국가는 분할하지 말고 그 학교를 인정하고 거기에 또 지금 공립학교와 똑같은 그 수준의 그걸 해줘라고 그런 교육비를 대주라고 그런 창의적인 교육을 통해서 창의적인 인재가 양성되고 할 텐데 왜 하나가 한결같이 전부 국가가 요거 가르치고 저걸 가르치고 요거 안 가르치면 너는 학교 아니야. 저거 안 가르쳐. 뭘 가르쳐야 되는지 교육부의 관리가 과연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알고 있어 도대체 자기들이? 자기들이 알고 있다는 그 확신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야? 자기들이 미래 50년 뒤 100년 뒤에 갔다 왔어? 30년 뒤에 갔다 왔느냐? 무슨 권리로 가서 이런 교육을 시키고 이런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너는 학교 아니고 이걸 자를 그런 자격을 누가 부여했냐 말이야 이 사람들. 국회의원들한테도 그런 자격 안 줬고 관료들한테도 그런 권리 우리가 안 줬다고.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는 우리가 남을 따라만 가기 때문에 남이 한 교육, 남이 한 기술 따라가면 됐어요. 지금은 우리가 아니잖아요. 우리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이제 모르는 세상이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세상. 그렇다면은
좀 더 자유롭게 놔둬야 되지. 뭐 때문에 가가지고 국가가 일일이 이런 데 개입해가지고 온 학교에다가 개입을 해가지고 대학은 대학대로 간섭하고 초중고는 초중고대로 가서 심지어 유학을 하고 유치원까지 가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그릇을 써라 마라 이것까지 다 간섭하는 그런 나라가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기도서 죄송합니다. 대학에는 동아대 정치외교학교 2학년 이진영 학생에게 말씀 보내겠습니다. 비대위원장님 오늘 그 강의 잘 들었습니다. 동아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다니고 있는 이진영이라고 합니다. 조금 이제 주제를 다른 데로 바꿔서 좀 지금 현실 정치에 대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지금 국민의힘으로 대표되는 보수 정당들보다 더 풀뿌리 민주주의 같은 조금 더 권력의 분산에 대해서 집중을 많이 하던 정당이었는데 지속적으로 아까 비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소주를 규제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먹방을 규제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오히려 정권을 잡고 나서는 더 국가주의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어떤 이유에서 뭔가 과거에 권력의 분산을 강조하던 그러니까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조하던 정당이 정권을 잡으니까 오히려 기존의 보수 정당보다 더 강하게 국가의 권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이제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두 가지 이야기 드리겠는데 하나는 지금 문재인 정부는 앞에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하고 다른 정부입니다. 같은 정부 아닙니다. 같은 흉내를 말하자면 대통령 사진들 들고 일종의 가식적으로 자기를 숨기고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 정부는 그 정부하고는 전혀 다른 세력도 다르고 목표도 다르고 철학도 다르고 다 다른 정부. 우선 세력도 다르죠. 김대중 정부하고 노무현 정부는요, 아시다시피 당시에 어느 정도는 지금 노동 세력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참여연대라든가 이런 세력들과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제가 있었으니까 이야기드리지만 참여연대 출신들이 그야말로 저 과거사 문제라든가 이런 거 일부를 빼놓고서는 정부에 전혀 접근하지도 못했고 그 다음에 정부하고는 오히려 갈등 관계에 있었어요. 그때 보수 세력들이 그렇게 너들 한패하느냐고 몰아붙여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역사를 따져보면 그쪽 인물이 정부에 기용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는가 하면 주로 보면 학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전혀 독자적이십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자신만 하더라도 굉장히 자유주의적인 심성이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뭡니까? 한서로 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모난 노래 정 맞는다. 나는 그런 세상 만들기 싫어. 그런 세상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거에 대해서 정치하는 출발한 거거든. 그 모난 노래 정 맞는다. 정이 누구예요? 그게 국가 권력이에요. 뭘 보면 다르다가 아는가 하면 검찰 개혁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너무나 어리석을 정도로 검찰 개혁하자고 제일 먼저 들고 나온 게 뭡니까? 평검사하고 대화, 말로 하자는. 문재인 정부는 아니죠. 인사권을 쥐고 강력한 말하자면 칼을 쥐고 검찰 개혁을 해요. 스타일이 다르고 스타일이고 모든 게 다 다르고 그거 하나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세력은 뭐냐? 지금 현재 이 정부를 주도하고 있는 세력들은 뭐냐 하면 상당히 자기 목표를 뚜렷하게 가진 자기 특히 체제에 관한 것까지 포함해서 자기 목표를 뚜렷하게 가진 나는 상당히 그 좌양성이 강한 정부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떤 철학에 입각해 있는가 하면 소위 말하는 그동안의 그 좌파 운동권에서 이제 일종의 포인트를 두고 강점을 두고 있던 민주 집중제. 맞아, 밑에서 의견이 올라오면 그 의견을 일단 수렴해서 중앙정부가 가지고 대통령이 정점에서 가지면
그 다음부터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도전하거나 이의를 달지 말라. 이걸 밀어붙인다. 자기 목표를 형성하는 데까지는 올라와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목표가 정해지고 난 다음에는 그냥 자기들은 국가 권력으로서 밀어붙인다는 그 민주 집중적 방식이 굉장히 익숙한 사람. 그게 언제 익숙했는가? 과거의 운동권 때에 자기들이 의사결정 구조가 그랬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계속해서 배운 사회주의적인 국가들의 의사결정 방식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부 안에서 분권과 분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율이라든가 이 개념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국가 권력을 중심으로 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지방자치를 대단히 강조하고 그 다음에 지역 분산을 강조했지만 이 정부 들어와가지고는 말만 분산 정책이고 말만 분권 정책이지 분권과 관련해서 입법 하나 제대로 한 것이 없고 분산과 관련해서 노력한 게 전혀 없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만 하더라도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균형 발전 회의만 몇 번이냐면 30분이 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역 균형 발전 회의에 딱 한 번 참석했습니다. 처음 상견례 참석하고 끝입니다. 이렇게 다른 정부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 드립니다. 그 다른 정부의 그 이면에는 다른 세력과 다른 철학이 있다. 그렇게 예, 박수 한번 주시고. 다음으로는 동아대학교 1학년 김한 학생님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동아대학교 정치외교학과 1학년 재학 중인 김한입니다. 네, 종류님 강의 좋은 강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간단하게 이제 질문 하나만 하고 이제 말씀할 건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사회 구성원과 갈등이라는 게 너무 약간 좀 극단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남성하고 여성 간에 이런 식으로 좀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기업인들과 그 노동자, 근로자 간에 이런 식으로 갈등이 엄청나게 이제 심화되고 있는 실정인데,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 말하기를 이제 국가가 이제 개입해야 되는 이런 영역을 이제 축소를 시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하는 이런 사회 구성 간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원만하게 해소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국가가 이제 거의 개입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이런 범위 안에서 그거를 이제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어차피 갈등의 종전은 국가가 이미 국가기구들이 신뢰를 잃기 때문에 이게 국가가 나서서 종지하기가 힘듭니다. 국가가 나서서 종지한다고 해봐야 정부가 하는 일이 맨날 뭔가 하면은 빚지고 돈 마련해가지고 돈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한계가 있거든요. 결국은 지금 우리 사회 갈등이라는 게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하면 결국 뭔가 하면 세상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취업이 굉장히 힘들고 일자리도 굉장히 힘드니까 조금만 어느 쪽에 여성에 대해서 조금 우대를 해준다거나 이러면은 갈등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기존의 노동시장에 진입한 사람들에게 조금만 혜택을 주면은 새로운 노동시장에 진입할 젊은이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결국 세상이 어려워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럼 결론은 뭐냐? 좀 더 잘 살게 해요.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선택의 기회를 더 만들고 그 다음에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그 폭을 더 넓게 해주면 훨씬 사람이 여유 있어지고 그 방법밖에 없다. 그렇게 만들려고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진 자기 역량을 다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국가가 자꾸 어떤 연구 개발이라든가 새로운 신산업에 대해서 자꾸 제동 걸지 말고 좀 풀어주라고. 풀어주라고.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다 토스 쓰실 거예요. 저도 토스 쓰고 나. 이건 뭐 특정 회사 이야기를 해서 뭐 무지편하거든. 그리고 이런 토스가 돌아가면서 물론 일자리가 줄어드는 영역도 있지만
또 새로운 영역에 새로운 일자리들이 새로운 서비스가 많이 지금 생겨나고 있죠. 이런 거를 좀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데 이때까지 어떻게 했냐? 정부가 규제를 통해가지고 이런 걸 못하게 막아놨죠. 그나마 가가지고 박근혜 정부 들어와가지고 규제 개혁 차원에서 여러 가지 규제가 없어지면서 그 다음에 이런 토스들이 시작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이런 실험하고 이런 실험도 하지 마라. 저런 실험도 하지 마라. 바이오가 대한민국에서 바이오에 엄청나게 기대를 걸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 할 수 있는 실험이 한국에서 할 수 없는 실험이 너무너무 많아요. 세계에서 생명윤리가 가장 강하게 지금 적용되는 데가 대한민국. 이런 데서 국가가 전부 이렇게 칼질을 하니까 우리가 할 일이 줄어드니까 일자리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기회도 줄어들고 그리고 이것이 사회활동으로 더 첨예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노사 간의 갈등이라든가 노노 간의 갈등도 심각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노동계층 간의 1차 밴드, 2차 밴드, 3차 노동계층 간의 지금 소득 격차가 엄청나요. 좀 괜찮은 계층은 거의 귀족노조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돈을 받는가 하면 똑같은 일을 하면서 똑같은 일을 하는 같은 업종에 저 말하자면 3차 밴드, 4차 밴드의 노동자들이 형편없는 대우를 받는 이런 노노 갈등도 있다고. 이런 것들도 다 어디서 나오느냐. 다 보면 지금 현재 이제 이 질서가 잘못돼서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오히려 노동자들 간에 협의기구를 갖다 더 만들어준다든가 당사자 간의 협의기구를 더 만들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해결하도록 만들어요. 이거는 지금 국가가 그대로 놔두고 국가가 해결할 수 없는 국가가 모순된 구조를 그대로 놔두고 자기들끼리 협상도 못하도록 딱 막고 이러고 있다.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국가가 어차피 중재하지 못하고 스스로 중재할 수 있는 그런 기제를 많이 열어주고 그 다음에 더더욱 선택의 폭이 넓고 그 다음에 일자리라든가 이런 데서 좀 경제산업이 더 발전해서 서로 기회가 많아지도록 이렇게 여유 있는 생활을 하도록 좀 해주자. 그런 생각이에요. 지금 정부가 국가가 해결한다고 하는 게 점점 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때 유세를 하면서 내가 그 말을 했어요. 국가가 하는 짓이 어떤 짓을 옛날에 장자 말씀에 학의 다리가 길다고 자르지 마라. 그런데 이 정부는 어떻게 하느냐. 잘 나가는 사람이 잘 나간다고 그 다리를 잘라. 다리를 자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저 오리의 다리가 짧다고 오리 다리에 갖다 붙인다고 오리 다리도 잘라버려. 학도 죽이고 오리도 죽이고 다 죽이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제가 이야기드립니다. 자, 최저임금이 낮다. 이걸 억지로 끌어올려. 올리니까 누가 죽어? 최저임금 밑으로 가. 영세 자영업자들이 죽을 지경이잖아. 그러니까 고용을 안 해. 자동화 시켜버려. 결국 누굴 죽이는 거야? 오리의 다리를 잘라. 대학에 강사 자리가 있는데 대학에 강사들이 처우에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 개입해가지고 강사 처우 개선한다고 해버렸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강사 숫자가 줄어들어. 수많은 강사들이 자리를 잃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국가가 억지로 개입해가지고 억지로 해서 뭐가 되겠냐 이거. 그거 말고는 어떻게 해? 오히려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더 여유 있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김일호 위원장. 예, 책임나무 김일호입니다. 오랜만에 부산에 오셨는데 부산이 나아갈 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소원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감히 어떻게 제가 사는 동네도 아닌데 함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속사정도 잘 모르면서 다만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의 시장이다, 뭐 시장이 자격이 있다 없다, 시의원이 자격이 있다, 그거 따지기 전에 나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적으로 좀 내려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산이 좀 독자적인 자기 플랜을 가질 수 있고 지금 독자적인 플랜을 가질 수가 없어요.
전부 가서 중앙정부가 결정하고 중앙정부의 돈이 아니면 할 수도 없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좀 더 강한 권한을 가지고 이 지역 강한 권한을 가지면서 그 강한 권한이 시장의 권한이 되고 시의원의 권한이 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말하자면 소위 자기 책임의 논리. 시와 시의회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통제하는 그런 기제가 되는 거예요. 주민들 통제는 어떻게 강화되느냐? 주민들 통제가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왜 어려운 게 아닌가? 지금은 주민들이 신경을 꺼도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신경 끄고 있는 거예요. 만일에 시장이 제대로 된 권한을 가지고 시의회가 제대로 된 권한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시의회가 가지고 자기들 수당이나 봉급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시민들이 신경 쓰겠습니까? 안 쓰겠습니까? 신경 쓰죠. 그 다음에 시장의 권한이 엄청나게 커가지고 시장이 결정하는 데 따라서 내 삶이 좌우가 된다. 신경 쓰겠습니까? 안 쓰겠습니까? 쓴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게 없으니까 신경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자치가 죽었다, 지방자치가 안 된다 이러는데 그러지 말고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 지방자치 한 적 없거든. 자꾸 지방자치 하고 있다고 그러고 한 적이 있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자치다운 자치를 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없는가 하면은 행정도 그렇지만 정치도 마찬가지죠. 정치도 가서 여기 중앙당이 행정만 분권되면 뭐해요? 행정 분권도 제대로 안 됐지만 정치가 분권이 안 된 거예요. 정치가 분권이 안 되니까 모조리 중앙당에서 가가지고 여기 국회의원이고 뭐고 다 공천해버려. 이러니 지역 주민들이 도대체 지역 주민들은 뭐예요? 그리고 이 사람 때 되면은 가가지고 중앙정부 정치 차원에서 다 돌아다니고. 그래서 정치의 분권화, 그 다음에 행정의 분권화. 그래서 전반적으로 나는 국가 권력이 지방으로 대폭 이양되면서 당분간은 혼란스러운 체제를 겪더라도 주민과 시장과 시의회나 이 지방의 행정기구와 주민들이 같이 돌아가면서 스스로 토론하고 스스로 말하는 부산의 발전 방안을 놓고서 토론하고 그걸 가지고 당당하게 중앙정부하고 맞서서 그 계획을 세워나가는 이게 나는 답이라고 봅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무슨 뭐 항을 어떻게 해야 된다, 공항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제가 지역 사정을 모르면서 함부로 이야기하기 힘들고 바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본이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일단은 공식적인 행사를 마무리하고 개인 포토타임도 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서로가 신경의 시간으로 편안하게 가겠습니다. 이게 종이밖에 안 드시고 와서 뭐 사담하듯이 그래 서로가 진행 좋겠습니다. 네, 너무 악당하게 막 이래버리면 좀 불편하니까 생명들도 이래보시고 생명들 꺼져 땡겨 같이 뭐 개인 사진 찍고 싶으면 찍고 청년들은 부끄러워 하지마 이런 좀 이거 기회가 이런 기회가 아까 내가 이야기했지만은 평생에 한두 번 있을 동안 아니다. 사실 일주일 들어가면 3일 정액 가잖아요.